안녕하세요. 사랑과 은혜입니다. 머리에는 커다란 삿갓을 뒤집어 쓰고 죽장 하나에 의지하여 방랑 삼천리에 나선 김삿갓. 그는 가는 곳마다 숱한 일화들을 남깁니다. 서당 처녀와 하룻밤 지난 사랑을 나누는가 하면은 낯선 사람을 만나가지고 가지고 있던 돈을 다 털리는가 하면은 따뜻한 인정을 만나 훈훈한 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낯선 산골집에서 홀로 시체를 지키기도 하고, 그야말로 그의 앞길에는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이 줄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초상집으로부터 도망치듯 빠져나온 김삿갓은 또다시 끝없는 방랑의 길에 들어섭니다. 그러다가 해가 저물어오면 절간이나 서당을 찾아 하룻밤 몸을 누일 곳을 찾는 것입니다. 청산과의 집을 나온 김삿갓은 또다시 방랑의 길에 들어서자 배고픔이 밀려옵니다. 그는 길가에 있는 솔잎을 한 줌 따가지고 씹어가면서 하룻밤 묵을 서당을 찾아갑니다. 겨우 백낙촌이라는 마을에 들어서 한 서당을 찾았는데, 이 서당의 훈장이라는 자는 스스로를 무봉선생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면서 의원을 겸하고 있는 엉터리였습니다. 김삿갓은 이 무봉선생이라는 사람을 시로써 골탕 먹입니다. 그러면 이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오늘의 김삿갓 이야기 이제 전해드립니다. 백낙촌에서 생긴 일. 김삿갓은 청산과의 처량한 신세를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정신없이 산길을 걷다 보니 어느덧 해가 서산에 기울어가고 있었다. 어느새 또 하루 해가 저물어오는구나. 초상집에서 조반을 설치고 떠났기 때문에 뱃속에서는 쪼르륵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그러나 사방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눈에 보이는 것은 첩첩태산이 있을 뿐 아무 데서도 인간은 보이지 않았다. 김삿갓은 허기증을 견디기 어려워서 길가에 있는 솔잎을 한 움큼 따서 입에 넣고 씹으면서 다시 길을 걷기 시작하였다. 옛날 고승들은 사찰 순례를 할 때면은 소위 벽국이라고 하여 밥 대신에 솔잎이나 콩가루, 대추, 밤 같은 것 등을 지니고 다니면서 먹어왔었다. 김삿갓은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배가 몹시 고플 때면은 밥 대신에 솔잎을 따먹는 버릇이 있었던 것이다. 솔잎을 씹으며 얼마를 걸어오다가 늙은 나무꾼을 만났다. 말씀 좀 물어봅시다. 혹시 이 부근에 서당이나 절간 같은 것이 없을까요? 나무꾼이 대답한다. 절간은 없어도 서당은 있지요. 그건 왜 물어보시오? 저는 지나가는 과객입니다. 날이 저물어 하룻밤 쉬어갈 곳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곳이 있어. 저기 보이는 고개를 넘어가면 백낙촌이라는 마을이 나올 것이요. 그 마을을 찾아가면 하룻밤이 아니라 교섭을 잘하면 한 달이라도 쉬어갈 수 있을 것이요. 그렇잖아도 몸이 고단해 며칠쯤 쉬고 싶었던 김삿갓은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뻤다. 그 마을은 인심이 그렇게도 후한 마을입니까? 인심이 후하기보다는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성품이 괴팍스러운 사람들 뿐이지요. 직접 만나보면 아시겠지만 무척 재미나는 사람들이라오. 김삿갓은 노인의 말을 얼른 이해할 수가 없었다. 마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기에 괴팍스럽다는 말씀입니까? 노인은 또다시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나같이 구변 없는 늙은이는 뭐라고 설명해야 좋을지 모르겠구려. 아무튼 그 마을은 괴짜 인간들만 모여 살고 있는 마을이라오. 그 마을에 누구를 찾아가면 좋겠습니까? 그 마을에 가면 공맹제라는 서당이 있어. 그 서당에는 백중국이라는 약국 간판도 함께 걸려 있을 것이니 그리로 찾아가 보시오. 알겠습니다. 공맹제라는 서당에서 백중국이라는 약국을 겸하고 있는 모양이군요. 이를테면 그런 셈이요. 그 서당의 후원장인 모봉선생이라는 사람이 의원까지 겸하고 있다오. 김삿갓은 노인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언덕길을 올라오면서도 고개를 몇 번이고 좌우로 기웃거렸다. 서당 훈장이 약국을 겸업하고 있다는 것은 처음 들어보는 일이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서당의 당호를 공맹제라 하고 약국의 상호를 백중국이라고 한 것은 너무나 대담무쌍한 명칭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공맹제라는 이름은 공맹학을 도맡아 가르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는데 시골 훈장이 실력이 얼마나 대단하기에 감히 그런 대담한 이름을 붙였을 것인가. 그나 그뿐이랴. 백중국이라는 약국의 이름도 마찬가지이다. 백중국이라는 약국 이름은 백발백중이라는 말에서 나온 이름이 분명할 터이요. 전문의사가 아닌 시골 훈장이 의술이 얼마나 방불하기에 대담무쌍하게 백중국이라는 간판을 내걸었을까 싶었던 것이다. 의심을 하자면 그것만이 아니다. 훈장과 의원을 겸임하고 있다는 사람의 이름이 무봉선생이라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이름이었다. 왜냐하면 무봉이라는 두 글자는 천이무봉이라는 옛글에서 따온 말일 터인데 시골 훈장이 얼마나 잘났으면 자기 이름을 감히 무봉선생이라고 자칭할까 싶었다. 공맹제라는 서당 이름이나 백중국이라는 약국 이름이나 무봉선생이라는 훈장 자신의 이름만 들어봐서는 무봉선생이야말로 천하의 대학자여 천하의 대명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을 지경이었다. 그러나 김삿갓은 그와 같은 일들을 하나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자고로 뜨거운 숭늉은 김이 안 나고 빈 술에일수록 덜렁거리는 소리가 요란한 법이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모든 간판을 요란스럽게 내걸고 있는 무봉 선생이라는 훈장이야말로 천하의 협작꾼인지도 모른다. 김삿갓은 그런 추리를 해보다 말고 다시 생각해보니 의심스러운 점은 그 문제만이 아니었다. 산에서 만났던 노인의 설명에 의하면 괴팍스러운 사람들만이 모여 살고 있는 그 마을의 이름을 백낙촌이라고 한다는데 그 마을이 지상천국이 아닌 바에야 어떻게 백낙촌이라는 이름으로 부를 수 있을까 싶었다. 김삿갓은 여러 가지로 궁금증을 느끼며 고갯길을 내려오다 보니 저 멀리 산골짜기에서 개울물이 좌잘 흘러내려오고 있는 동구 저편에 커다란 장승이 한 쌍 서 있는 것이 눈에 띈다. 동구 안으로 들어가는 오솔길 좌우편에 천하대장군과 지하여장군 한 쌍의 장승이 우뚝 서 있는데 그 옆에는 유별천지 백낙촌 입구라고 쓴 커다란 말뚝이 박혀 있었다. 백낙촌이라는 마을은 그 동구 안에 있는 모양이었다. 김삿갓은 그 말뚝에 씌어있는 글씨를 바라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려 버렸다. 한자 한자씩을 엄청나게 크게 쓰기만 했을 뿐 글씨 자체는 엉망진창일 정도로 치졸했기 때문이었다. 무봉선생이라는 사람이 학식은 어느 정도인지 몰라도 말뚝에 써놓은 글씨로 봐서는 형편없는 친구인가 보구나. 김삿갓은 말뚝에 써놓은 글씨를 보고 그런 생각을 하며 동구 안으로 백낙촌을 찾아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오솔길을 따라 개울물을 한참 거슬러 올라오니 제법 널따란 분지가 나온다. 그 분지에는 120여 호의 초가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그 마을이 바로 백낙촌인 모양이었다.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는 제법 의젓한 기와집이 한 채 있고 바로 그 아래에는 반기와집이 한 채 있을 뿐 그 밖에는 모두가 개딱지 같은 초가집들 뿐이었다. 예, 말 좀 물어보자. 이 마을에 공명제라는 서당이 있다는데 그 서당이 어느 집이냐? 지나가는 아이를 붙잡고 물어보니 그 아이가 언덕 위에 있는 기와집을 가리키며 대답한다. 저 언덕 위에 커다란 기와집이 보이죠? 그 집은 우리 마을에서 제일 부자인 김양수 댁이고요. 그 아래 반 기와집이 한 채 있죠. 그 집이 바로 서당이에요. 그 집이 바로 무봉선생이라는 분이 훈장으로 계시는 서당이란 말이지? 예, 오라요. 무봉선생은 서당 훈장에다 약국 의원까지 겸하고 있는걸요. 그런데 무봉선생은 그런 감투만으로는 부족해 얼마 전에는 김부자 영감을 꼬드겨서 향락이라는 것을 조직해가지고 김 영감을 향수 자리에 올려 앉혀놓고 자기는 차수라는 감투까지 썼다오. 소녀는 무봉선생이라는 서당 훈장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기는 눈치다. 김 작가는 무봉선생이 이 마을에서 향약을 조직했다는 말을 듣고 저기 놀랐다. 향약이란 그 옛날 나라에서 백성들에게 권선징악을 권장하기 위해 마을 단위로 조직하게 했던 일종의 이미 자치 조직체였던 것이다. 향약의 주요 항목은 덕업상권, 즉 덕행을 서로 권장함, 과실상규, 즉 그릇된 행동을 서로 못하게 함, 예속상교, 즉 예의 바른 풍속을 서로 지켜나감, 환란상열, 즉 불행한 일을 서로 도와줌 등의 4항목으로 되어 있었다. 이조 중종 때 이태계가 선두에 나서서 향약 조직을 적극 권장했기 때문에 향약 제도가 한동안은 제법 성행하였다. 다시 말하여 마을마다 향약을 자율적으로 조직함으로써 백성들의 일상생활이 크게 안정되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임진왜란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전쟁에 휘말려 버리는 바람에 향약 제도가 완전히 소멸돼 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무봉선생은 오래전에 없어진 향약 제도를 백낙촌에 새로 부활시켜 놓았다고 하니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무봉선생이야말로 숨어있는 지사가 아닐까 싶었던 것이다. 김 작가는 잠깐 쉬어가려고 길가에 있는 정자나무 그늘에 주저앉으며 소년에게 이렇게 말했다. 무봉선생이라는 분이 이 마을에 향약을 조직해 놓았다면 그분이야말로 매우 훌륭한 어른인가 보구나. 그러자 소년은 시큰둥한 콧방귀를 뀌면서 대답한다. 훌륭하긴 뭐가 훌륭해요. 김부자 영감의 환심을 사려고 16살밖에 안 되는 누이 동생을 70이 다 된 늙은이에게 소실로 주어버린 사람인걸요. 훈장이 될 만한 실력도 없으면서 대본에 훈장이 된 것도 누이 동생을 소실로 준 덕택이에요. 그래? 그러면 김부자 영감님과 무봉선생은 천한 매부간이란 말이냐? 이를테면 그런 셈이죠. 작은 마누라의 오빠도 처남이면 틀림이 없으니까요. 그전에는 훈장이 아니었는데 너희 동생을 김부자의 소실로 주고 나서 이작 훈장이 되었단 말이지. 물론이죠. 훈장이 된 것도 김부자 덕택이었고 쥐뿔덩어리면서 이혼 행사를 겸하게 된 것도 김부자 덕택이에요. 향약이라는 것을 조직하게 된 건 역시 김부자 영감이 뒤에서 밀어준 덕택이지요. 그러면 마을 사람들은 향약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면서 김부자 영감의 압력에 못 이겨서 나지 못해 조직됐다는 말이냐? 향약을 만든다고 옷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밥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것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소녀는 거기까지 말하다가 벼랑간 생각나는 일이 있는지 참 우리들은 무봉선생을 별명으로 부르고 있는데 손님은 무봉선생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하고 묻는 것이 아닌가. 무봉선생의 별명? 나는 그분을 아직 만나본 일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그분의 별명을 어떻게 알겠느냐. 그래도 그 사람의 이름이 무봉선생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무봉선생이라는 이름만은 누구한테서 들어서 알고 있다.
무봉선생이라는 그 이름은 자기 자신이 마음대로 지어 부르는 엉터리 이름이에요. 내가 저 무봉선생을 매우 못마땅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로구나. 김삿갓은 너털 웃음을 웃어보일 수밖에 없었다. 사실이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손님도 그 사람을 한번 만나보기만 하면 엉터리 사기꾼이라는 것을 대번에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럴까? 아무튼 만나기는 만나봐야 하겠다. 우리 마을에서 아이들은 무봉선생을 무봉선생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모두도 알랑방귀 선생이라는 별명으로 부르고 있어요. 소녀는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하고 나서 소리를 크게 내 웃어대고 있었다. 김삿갓은 무봉선생의 별명이 알랑방귀 선생이라는 말에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었다. 예끼 녀석아, 보호함에 너는 서당에는 다니지 않는 모양이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글을 배워주시는 선생님께 대해서 그런 말버릇이 어디 있느냐. 이제 앞으로는 그런 별명은 두 번 다시 입에 담지 말도록 하거라. 김삿갓은 자기 자신의 체면을 생각했어도 소년을 나무라줄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소년은 얼굴이 멋쓰게지면서 이렇게 중얼거리는 것이었다. 그 별명은 우리들이 생판으로 지어낸 별명이 아니고 뚜렷한 근거가 있어서 생겨난 별명인걸요. 뚜렷한 근거가 있다니, 그런 괴상망측한 별명이 생겨날 만한 무슨 근거가 있었다는 말이냐? 손님은 내 얘기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김삿갓은 소년이 무엇에 근거를 두고 그런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없지 않았다. 네가 무슨 소리를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마는 이왕 말이 났으니 한번 들어보자꾸나. 그러자 소녀는 무슨 자랑거리이기나 한 것처럼 다음과 같은 말을 들려주는 것이었다. 어느 날 김부자 영감은 무봉선생과 단둘이 마주 앉아있는 자리에서 뽕하고 방귀를 뀌었다. 그러자 아첨의 명수인 무봉선생은 김부자 영감에게 머리를 조아려 보이며 얼른 이렇게 말했다. 향수른의 방귀는 소리가 기막히게 아름답습니다. 그야말로 보통 방귀가 아닌가 봅니다. 촌수로 따지자면 손아래 매부에 해당하는 김부자 영감에게 깍듯이 향수어른이라고 부르는 것도 비굴하기 짝없는 언행이었지만 방귀를 이용해 아첨을 하는 꼴도 결코 점잖은 짓은 아니었다. 김부자 영감은 무봉선생의 아첨이 결코 싫지는 않았다. 그러나 눈살을 찌푸리면서 방귀 냄새가 구리면 속이 좋지 않은 증거라고 하는데. 김부자 영감의 입에서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무봉선생은 벼랑간 코를 흠흠하며 냄새를 맡는 척하다가 얼른 이렇게 둘러대는 것이었다.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나도 이만저만 향기로 냄새가 아니올시다. 김삿갓은 소년의 말을 듣고 배를 움켜잡고 웃었다. 얘야, 그게 정말이냐? 제가 왜 그런 거짓말을 하겠어요? 알랑방귀 선생이라는 별명은 거기서 생겨난 별명인걸요? 내 말이 사실이라면 알랑방귀 선생이라는 별명이 생겨날 만도 하구나. 김삿갓은 한바탕 웃은 뒤에 소년과 작별하고 공맹제라는 서당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언덕길을 다 올라와 보니 빈 기와집 기둥에 공맹제라는 간판과 백중곡이라는 간판이 나란히 걸려있고 안에서는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들려나오고 있었다. 마당에서 주인을 부르니 서당문이 탁 열리며 그건 누구냐? 한다. 매우 방정맞은 목소리였다. 방 안에서 내다보는 사람은 나이가 50세가량 되었을까. 유관을 뒤로 제쳐 쓰고 있는데 팔자 수염에 얼굴이 세모꼴로 뾰족하게 생겨서 첫눈에 보아도 몹시 경망스러운 인상이었다. 물어보나 마나 저 사람이 알랑방귀 선생이라는 별명을 가진 무봉선생이가 보구나. 김삿갓은 속으로 그렇게 짐작을 하며 저는 지나가던 과객이올시다. 하룻밤 신세를 지고 싶어 찾아왔소이다. 하고 정중하게 말했다. 그러나 문제의 사람은 별로 달갑지 않은 표정을 지으며 뭐 하룻밤 자고 가고 싶다고? 여기는 객주집이 아닐세. 집을 잘못 찾아온 게 아닌가? 하고 매정스러운 태도로 나온다.
김삿갓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 얼른 술책을 쓰기로 하였다. 저는 무봉 선생께서 경영하신다는 공맹지라는 서당을 찾아온 사람입니다. 혹시 무봉 선생은 댁에 계실는지요? 그러자 무봉 선생은 벼랑간 얼굴에 환히 빛이 감돌며 자네는 무봉 선생을 찾아온 사람이라고? 무봉 선생이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두고 부르는 이름일세. 자네는 내 명성을 어디서 듣고 찾아왔는가?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덮어놓고 자네라고 부르는 것은 예의를 모르는 오만불손한 짓이다. 그러나 김삿갓은 실속만 차렸으면 그만이므로 굳이 그런 일을 따질 생각은 없었다. 그리하여 짐짓 허리를 굽혀 인사를 올리며 이렇게 지켜 올려주었다. 공맹하게도 밝으시고 의술에 있어서도 화타 편작보다 훌륭하시다는 무봉 선생의 선성을 진작부터 받들어 모셔오면서도 직접 찾아뵙기가 너무도 늦어서 매우 죄송합니다. 김삿갓은 며칠 동안 푹 쉬어가고 싶은 생각에서 거짓말을 적당히 꾸며대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과도한 칭찬에 오히려 자기 얼굴이 달아오를 지경이었다. 그러나 거짓말의 효과가 그렇게도 클 수가 없어서 무봉 선생은 그 말을 듣기가 무섭게 버선발로 달려나와 김삿갓을 방 안으로 맞아들이며 이렇게 말한다. 너의 명성을 듣고 이 산중까지 일부러 찾아왔다니 이런 고마운 일이 없네 그려. 어서 들어가게. 서당방에 들어와 보니 글을 읽는 아이들은 모두 합해야 7명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 7명의 아이들은 한결같이 천자문을 읽는 조물애기들 뿐이었다. 머리가 큰 아이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봐 마을 사람들이 무봉 선생의 실력을 믿지 않는 것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무봉 선생이라는 자는 명성을 듣고 일부러 찾아왔노라는 말에 크게 놀라는 눈치였다. 자네가 나의 명성을 듣고 일부러 찾아왔단 말인가? 김삿갓은 한 번 거짓말을 해놓았으므로 이제는 좋든 싫든 간에 그렇다고 밀어붙일 수밖에 없었다. 네, 그렇습니다. 선생은 학덕이 워낙 높으시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러자 무봉은 의문의 고개를 좌우로 내저으며 혼잣말 비슷이 이렇게 중얼거리는 것이 아닌가. 그거 좀 이상한 일이로다. 나는 누구처럼 이름을 팔고 다닌 사람도 아닌데 내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무봉 선생이라는 자는 직접 대놓고 말은 아니했지만 김삿갓의 말이 새빨간 거짓말임을 이미 간파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이 자는 보통 얘기가 아니로구나. 김삿갓은 속으로 적지 않이 당황하며 얼른 이렇게 꾸며대었다. 선생은 비록 산속에 숨어 살고 계시다고는 하지만은 사양누르는 아무리 깊은 산속에 살아도 그 향기가 천리밖에까지 풍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선생이 비록 산속에 숨어 계시기로 그 명성이야 어째 숨길 수 있소리까? 어거지로 둘러댄 변명이었으면 말할 것도 없다. 무봉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사양누르의 비유는 천하의 명당이네 그려. 그러고 보면 자네는 학식이 보통이 아닌 모양인걸. 자네는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가? 많이는 읽지 못했지만 몇 해 동안에 글방에 열심히 드나든 일은 있사옵니다. 그렇다면 시도 지을 줄 알고 있겠네 그려. 잘 짓지는 못하오나 이럭저럭 흉내는 낼 수 있사옵니다. 그러면 내가 운자를 불러줄 테니 시를 한 수 지어 보겠는가? 자네가 시를 잘 지으면 나는 자네를 선비로 알고 내 집에서 융숭하게 대접하도록 하겠네. 그러나 만약 시를 짓지 못할 경우에는 저녁이나 먹여서 쫓아내기로 하겠네. 무봉 선생은 김삿갓의 학력을 단단히 시험해보려는 모양이었다. 김삿갓은 물론 시에는 자신이 있었다. 그러나 짐짓 겁먹은 신용을 해보이며 이렇게 말했다. 선생같이 위대하신 어른께서 시를 지으라고 하시니 어쩐지 몸이 떨려옵니다. 시가 다소 서툴더라도 관대하게 보아주시옵소서. 이 사람아, 학문에는 관대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법이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운자를 불러주시옵소서. 운자를 한꺼번에 부르지 아니하고 한 구절 씌을 때마다 운자를 한 자씩 따로 불러줄 테니 그리야 알게.
그러고 나서 무봉 선생은 첫 번째 운자를 멱 하고 부르는 것이 아닌가. 멱이라는 글자는 시에서 좀처럼 쓰지 않는 벽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벽자를 운자로 불러준 것은 김삿갓에게 골탕을 먹이려는 흉계임이 분명해 보였다. 그러나 일단 운자를 불러받았으니 김삿갓으로서는 멱자를 넣어서 시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김삿갓은 무봉의 입에서 운자가 떨어지기 무섭게 기구를 이렇게 읊었다. 허구 많은 운자 중에서 하필이면 왜 멱자란 말이요. 첫 구절은 그것으로서 시험에 통과된 셈이었다. 무봉은 고개를 끄덕이며 두 번째 운자도 또다시 멱 하고 똑같은 글자를 부르는 것이 아닌가. 운자라는 것은 번시 똑같은 글자를 두 번 부르는 법이 아니다. 무봉 선생이 그 정도의 법칙을 모르려건만 똑같은 운자를 두 번씩이나 부른 것은 역시 김삿갓에게 골탕을 호되게 먹이려는 계획적인 음모임이 분명해 보였다. 김삿갓은 싫든 좋든 간에 두 번째 구절인 승구도 멱자를 넣어서 지을 수밖에 없었다. 아까도 멱자가 어려웠는데 또 멱자란 말이요. 무봉 선생은 그 시구를 들어보고 크게 놀라는 기색이었다. 그 다음은 전구를 지어야 할 차례다. 본시 세 번째 구절에는 운자가 필요치 않은 법이다. 그러나 무봉은 그와 같은 법칙을 무시하고 이번에도 또다시 멱 하고 부르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김삿갓은 운자가 필요치 않은 전구조차도 멱자를 넣어서 지을 수밖에 없었다. 세 번째 구절은 이러하였다. 하룻밤 자고 가는 일이 오직 멱자에 달려있구나. 무봉 선생은 또 한 번 놀라 보이며 결구의 운자도 역시 멱 하고 부르는 것이었다. 김삿갓은 은근히 화가 동했다. 그리하여 마지막 구절은 무봉을 욕하느라고 이렇게 읊었다. 산골 훈장이 알고 있는 글자는 오직 멱자 하나뿐이더냐. 진실로 김삿갓 같은 천재 시인이 아니고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었다. 더구나 마지막 구절은 산골 훈장을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이었던 것이다. 이러나 저러나 김삿갓이 멱자를 넣어가지고 기승전결의 네 구절을 지치 않고 척척 읊어대자 무봉은 벼랑간 김삿갓의 손을 덥석 움켜잡으며 감격 어린 어조로 대뜸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어이구 선생, 이제부터는 선생을 나의 스승으로 모셔야겠습니다. 조금 전까지도 토라지게 자네라고 불러오던 사람이 벼랑간 스승으로 모시겠노라고 선포하고 나오니 김삿갓은 놀랄 수밖에 없었다. 무봉 선생께서 벼랑간 왜 이러십니까? 농담이 너무 지나치시옵니다. 김삿갓은 무봉의 행위를 농담으로 돌려버리려 하였다. 그러나 무봉은 성품이 음흉하면서도 솔직한 일면이 있었다. 그는 김삿갓의 손을 힘차게 움켜잡으며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었다. 네, 이제 선생에게서 무엇을 숨기겠소이까? 선생이 시에 그렇게도 활달하신 것을 보면 선생은 사서삼경에도 능통하신 분임이 확실합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나는 명심보감밖에 읽지 못한 놈이옵니다. 그러니 내 어찌 선생 같은 어른을 스승으로 모시지 않을 수 있소리까? 맑은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진 듯한 고백이었다. 그러나 김삿갓은 상대방의 말을 액면대로 믿을 수는 없었다. 선생은 사람을 돌려도 분수가 있지. 공맹제의 훈장 어른이 명심보감밖에 읽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자 무봉은 손을 설레설레 내저으며 다시 말한다. 나는 다른 사람은 다 속여도 선생님만은 속일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사실대로 고백한 것입니다. 선생은 조금 전에 시를 지으실 때 마지막 구절에서 산골 훈장놈이 알고 있는 글자는 오직 멱자뿐이냐 하고 호통을 치셨는데 나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출렁했습니다. 그처럼 예리한 형안을 가지고 계신 선생을 감히 나 같은 놈이 무슨 재주로 속일 수 있소리까? 김삿갓은 일시적인 화풀이로 멱자밖에 모르느냐고 말했을 뿐이었는데
그 구절이 상대방에게 그처럼 커다란 충격을 줬을 줄은 몰랐다. 그리하여 김삿갓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별다른 생각 없이 무심코 그렇게 읊었을 뿐이니 그 말을 너무 고깝게 생각지 마십시오. 고깝게 생각하다니 무슨 말씀입니까? 이왕 말이 났으니 내가 이 산중에 들어와 훈장 노릇을 하게 된 경위를 모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은 김삿갓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들려주었다. 모범 선생의 본명은 이진수. 그는 본시 양양 산중에서 건달패로 살아왔었다. 그러다가 16살 먹은 누이 동생을 김부자에게 소실로 주면서 집을 한 채 얻어 가지게 되자 그 집을 이용해서 일약 서당 훈장으로 둔갑을 했다는 것이었다. 명심보감밖에 읽지 못했다는 분이 어떻게 훈장이 될 생각을 하셨소? 김삿갓이 즉석에서 반문하자 이진수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벌써 좋게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직업이 훈장 외에 또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매부인 김부자의 도움을 받아 훈장이 된 것이지요. 협잡성은 많아도 머리만은 민첩하게 돌아가는 사람임이 분명하였다. 모범 선생이라고 자칭해오던 이진수 훈장은 자신의 허위 생활을 툭 털어놓고 나더니 가슴이 후련해졌는지 김삿갓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사람은 누구한테나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날마다 허풍만 떨며 살아간다는 것은 여간 괴로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사실이었다. 날마다 거짓말만 하며 살아가라면 그처럼 괴로운 일은 없을지 모른다. 김삿갓은 웃으며 대답한다. 누구나 거짓말을 적당하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나도 그렇게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에서 10가지 거짓말만 하면서 살아오자니 너무도 괴로워요. 훈장이 되어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준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의사로서 남의 병을 고쳐준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소위 향약이라는 것을 조직해 마을 사람들을 선도하는 것도 멀쩡한 연극이었고 선생은 머리가 너무도 좋아 여러 방면으로 욕심을 부려서 그렇게 되신 모양이군요. 한마디로 말하면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싶은 욕심에서 그런 수법을 쓰게 된 것이지요. 아무리 그렇기로 서당방에 약국 간판까지 내건 것은 어떻게 된 일이요? 나는 어렸을 때 눈병을 많이 알아왔어요. 할아버지께서 그럴 때마다 어린 아기들의 오줌을 받아 눈에 넣어주면은 눈병이 깨끗하게 낫곤 하더군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경험을 미천으로 삼아 약국 간판을 내걸게 된 것이지요. 산속에 사는 돌팔이 의원들이란 대개 그런 정도의 사람들 아니겠어요? 자기 입으로 돌팔이 의원이라고 자칭하고 나오는 데는 할 말이 없었다. 김삿갓은 웃으면서 물어본다. 눈병 환자가 왔을 때는 아기 오줌으로 고쳐주면 된다고 합시다. 그러나 약국을 찾아오는 환자가 반드시 눈병 환자만은 아닐 것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셨소? 그것도 경우에 따라 약을 적당히 지어주면 되니까 별로 걱정할 것은 없었습니다. 대답이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 배짱이 좋아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다른 것과는 달라서 약을 적당히 지어주다뇨? 무슨 병에 무슨 약을 써야 한다는 것쯤은 알고 있어야 약을 지어줄 수 있을 게 아니겠소? 그런 것까지 모르려고요. 시골 사람들은 배앓이 병이 많은데 배앓이 환자가 왔을 때에는 익모축 환약을 주고 감기 몸살로 왔을 때에는 패독산을 지어주지요. 젊은 사람들은 대개 방사과도로 찾아오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감히 쌍화탕을 지어주고 산모가 찾아왔을 때에는 불수산을 지어주고 늙은이가 몸이 허약해 찾아왔을 때에는 육미탕이나 팔미탕을 지어주고 돌팔이 의원은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기본적인 약명을 한바탕 주워 섬기고 있었다. 감기 환자에게는 패독산이나 쌍화탕을 다려 먹이는 것이 좋고 산모에게는 불수산을 다려 먹이는 것이 좋고 늙은이에게는 육미탕이나 팔미탕 같은 보약을 다려 먹이는 것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일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약들은 단순히 몸을 보호해주기만 할 뿐이지 정작 병을 치료하는 약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팔이 의원은 그와 같은 약들을 무슨 만병통치의 보약으로 알고 있는 모양이니 김 작가는 기가 찰 노릇이었다. 실례의 말씀이지만 선생은 동의보감이라는 책을 읽어보셨소? 그러자 돌팔이 의원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동의보감이라뇨? 그런 책 이름은 처음 들어보는데 그 책은 도노나 맹자와 같이 사서삼경이 들어있는 책입니까? 김 작가는 너무도 어처구니가 없어 벌린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동의보감이라는 책은 우리나라에서도 최고의 명이었던 허준 선생이 쓰신 만고의 명저인데 약국을 경영하신 분이 동의보감도 안 읽어보셨다면 그야말로 놀라운 일이군. 그러나 돌팔이 의원은 김사카스의 말을 일소에 붙여버린다. 꽁 잡는 게 뭐라고? 의원은 병만 고쳤으면 그만이지. 그까지 동의보감인가 서의보감인가 하는 책을 읽어보지 않았기로 어떻다는 말씀이요? 그러나 무식하기 짝없는 돌팔이 의원에게 그런 말은 마이동풍이요 우이독경이었다. 돌팔이 의원은 코웃음을 치면서 김사카스를 넌지시 나무란다. 무슨 병이나 적당히 시간을 끌어가느라면 19가지는 절로 낫게 마련이라오. 그런 수법을 잘만 이용하면 명의가 되는 것이지 명의가 따르는 줄 아시오? 그것은 듣던 중 명언이었다. 대개의 병은 현상 유지만 시켜주면 언젠가는 절로 낫게 되는 법이다. 돌팔이 의원은 경험을 통해 그런 비법만은 터득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그러고 보면 아무리 돌팔이 의원이라도 머리만은 비상하게 명석한 것 같았다. 마침 그때 저편에서 천자문을 읽고 있던 조무래기 아이가 책을 들고 훈장 앞으로 다가오더니 선생님, 이건 무슨 글자이옵니까? 하고 묻는다. 김사갓이 얼른 넘겨다보니 물결 파라는 글자였다. 그러나 훈장은 파자도 모르는지 고개를 좌우로 갸웃거리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 글자는 물수변에 가축 피자를 썼으니까 물가죽 피자가 아니겠느냐. 김사갓은 그 대답을 듣고 북받쳐 오르는 웃음을 씹어삼키며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물수변에 가죽 피한 것이 물가죽 피라면 물수변에 뼈골자를 쓴 자는 미끄러울 활자가 아니고 물뼈골자란 말인가? 김사갓은 처음에는 옆에서 방관하며 웃기만 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린아이에게 잘못 가르쳐주는 것을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어서 훈장에게 넌지시 이렇게 퉁겨주었다. 피자는 물가죽 피가 아니고 여기서는 물결파라고 부르는 것이 옳을 것 같소이다. 훈장은 그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는지 변명을 하느라고 얼른 이렇게 둘러대는 것이었다. 참 그럴소이다. 가죽이 물에 젖어 늘어나면 주름살이 지게 마련인데 물가죽이 늘어나서 주름살이 진 것을 물결이라고 하렸다. 그러니까 이 글자는 물가죽 피라고 부르기보다는 물결 피라고 부르는 편이 좋을 것 같군요. 머리가 비상하여 재빨리 둘러대는 수법은 보통이 아니다. 김사갓은 웃으면서 다시 시정해준다. 물결이라고 할 때에는 피라고 발음하지 않고 물결파라고 발음합니다. 훈장은 웃으면서 다시 너스레를 친다. 피라고 하거나 파라고 하거나 그게 바로 그거 아니겠소이까? 그리고 이번에는 위험 있는 얼굴로 어린아이를 돌아다보며 이렇게 타이르는 것이었다. 이 글자는 물결파라고 하는 글자니라. 바람이 불면 물가죽이 늘어나서 물결이 치게 되는 것은 너도 잘 알고 있는 일이 아니냐. 이 글자는 그런 경우에 쓰는 글자란 말이다. 그러니까 너는 분명하게 기억해 두도록 하거라. 알겠느냐? 학문에는 실력이 없어도 아이들 다루는 솜씨 많은 놀랄 만큼 능수능란한 이진수 훈장이었다. 마침 그때 상복을 입은 촌부 하나가 훈장을 찾아와 애걸하는 투로 말을 한다. 제가 장모상을 당해 어제 저녁에 선생한테서 제문을 받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글을 아는 사람들이 읽어보더니 그 제문은 장모님이 돌아가신 데 대한 제문이 아니고 마누라가 죽은 데 대한 제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선생께서는 마누라가 죽은 줄로 아시고 제문을 잘못 써주셨으니 수고실 오신 대로 장모가 돌아가신 데 대한 제문을 새로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훈장은 그 말을 듣고 나더니 대뜸 얼굴이 시룩해지면서 단호한 어조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이 사람아,
그 재문은 책에 있는 재문을 고지고대로 베껴준 재문인데 재문에 잘못된 점이 있을 리가 있는가? 만약 잘못된 점이 있다면 그것은 재문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사람이 죽기를 잘못 죽은 것일세. 김삿갓은 그 말을 듣고 훈장의 후한무치에 어안이 봉봉해졌다. 그것은 물론 자신의 과오를 은폐하려는 강변이겠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사람이 잘못 죽었다는 것은 예의에 벗어난 폭언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훈장은 용서받기 어려운 폭언을 퍼붓고 나서도 어디까지나 태연자역하였다. 잘못된 재문을 그대로 읽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상복을 입은 촌부는 머리를 조아리며 훈장에게 다시 간청한다. 선생님 말씀대로 사람이 잘못 죽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누가 죽었든 간에 제문만은 분명하게 읽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너무도 당연한 주장이었다. 죽기는 장모가 죽었는데 마누라가 죽은 제문을 읽으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러나 이진수 훈장의 이론은 그렇지가 않았다. 이 사람아, 장모가 죽었거나 마누라가 죽었거나 일단 죽고 나면 모두가 귀신이 되어버리는 것은 뻔한 일이 아닌가. 귀신에게 들려주는 재문을 가지고 콩이야 팥이야 꺼더럽게 따질 필요가 뭐냔 말일세. 귀신한테는 어떤 재문을 읽어도 마찬가지니까 빨리 돌아가서 내가 써준 재문을 그대로 읽도록 하게. 훈장은 그렇게 배심을 퉁기고 나서 김삿갓을 돌아다보며 난데없는 동의를 구한다. 삿갓 선생, 내 말이 틀림이 없지 않소? 김삿갓은 훈장의 후한무치한 뚝심이 오직 놀랍기만 하였다. 사태가 그 지경에 이르고 보니 김삿갓으로서는 어느 편이 옳고 어느 편이 그르다고 말하기가 매우 난처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촌부에게 이렇게 말했다. 제문이란 본시 돌아가신 홀령에게 들려주는 글이니까 선생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소 잘못된 점이 있기로 크게 망령된 일은 아닐 것이요. 그러나 잘못된 대목을 한두 글자만 고치면 되니까 제문을 가지고 오셨거든 이리 내놓으시오. 선생 대신에 내가 고쳐드리도록 하리다. 그러면 수고스러우신 대로 선생께서 좀 고쳐주십시오. 김삿갓은 즉석에서 제문을 수정하여 촌부를 돌려보내고 나서 웃으면서 훈장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런 벽촌에서 훈장 노릇을 하시자니 별의별 일을 다 당하게 되시는군요. 훈장은 오히려 웃으며 대답한다. 삿걸놈들이란 음흉하고도 얌치가 없어서 앵간한 잘못된 일이 있어도 무작정 윽박질로 깔아뭉개버려야 하지. 섣불리 잘못됐다고 사과라도 했다가는 그날로 훈장 자리에서 쫓겨나게 된다우. 내 말 알아들으셨겠어요? 아닌 게 아니라 시골 사람들이란 엉큼스러운 데가 있어서 섣불리 약점을 보였다가는 무슨 봉변을 당하게 될지 모를 일이다. 그러기에 김삿갓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시골 사람을 상대하자니 고충이 많으시겠습니다. 마침 그때 젊은 환자 하나가 찾아왔다. 몸이 좀 이상해 의사 선생님을 뵈러 왔소이다. 선생님은 댁에 계시는지요? 첫눈에 보아도 무척 나약해 보이는 청년이었다. 이진수는 서당의 훈장이면서 환자가 찾아왔을 때는 즉석에서 의사 선생님으로 둔갑해버린다. 그리하여 수염을 쓰다듬으며 청년에게 말한다. 이 사람아, 의사 선생님을 눈앞에 모셔놓고서 의사 선생님을 찾으면 어떡하자는 것인가? 내가 바로 자네가 찾고 있는 백중복 선생일세.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는가? 선생은 억압적인 질문에 기가 질렸는지 황급히 머리를 숙여 보이면서 조그맣게 대답한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는 웬일인지 기운이 없어 선생님한테 진찰을 받아보려고 왔사옵니다. 기운이 없어서 진찰을 받으러 왔단 말이지. 갑작스럽게 의연으로 둔갑한 훈장은 사뭇 신중한 어조로 반문한다. 김삿갓은 돌팔이 의사가 환자를 어떻게 다루는가 싶어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돌팔이 의사는 환자의 말을 되씹어보고 나서 식욕이 왕성할 뿐만 아니라 술도 마시지 않는데 기운이 없다면 자네는 용색이 과도한 모양일세 그려. 색이라는 것은 적당하게 써야지 과도하게 쓰면 반드시 기운이 약해지는 법이네. 하고 잠옷 점잖게 타일러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청년은 그 말을 듣고 펄쩍 뛸 듯이 놀라는 것이었다.
선생님, 그것은 오진이옵니다. 색을 쓰는 일처럼 몸에 해로운 일이 어디 있다고 색을 함부로 씁니까? 저는 용색을 한 달에 한 번쯤 할까 말까. 여자는 될수록 멀리 해오고 있습니다. 돌팔이 의사는 그 말을 듣자 벼랑간 얼굴에 노기가 충만해지더니 다음 순간 벼락 같은 호통을 지르는 것이 아닌가. 뭐 어쩌고 어째 계집질을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한다고. 이 거지 발사기 같은 놈아. 하룻밤에 10번을 해도 싫지 않을 나이에 몸에 해롭다고 해서 그 좋은 것을 이것도 안 한다 저것도 안 한다면 내 놈은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살아간단 말이냐. 너 같은 놈은 꼴도 보기 싫다. 당장 대져버려라.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노발대발이었다. 그러나 그 호통이 어찌나 추상 열일 같았던지 청년은 용수철을 튕긴 듯이 벌떡 일어나기가 무섭게 번개처럼 도망을 가버리는 것이 아닌가. 청년이 기절초풍을 하며 도망가는 꼴을 보고 김삿갓은 배를 움켜안고 있어 웃었다. 아무리 의사 선생님이기로 약국을 찾아온 환자에게 호통을 친 것은 너무하셨소이다. 그러나 돌팔이 의원은 고개를 단호하게 가로짓는다. 환자라고요? 사내 구실도 제대로 못하는 놈이 무슨 환자란 말씀이요? 그런 놈은 밥벌레밖에 못되는 놈이에요. 밥벌레라는 말은 너무 심한 말씀인 것 같소이다. 심하기는 뭐가 심하다는 말씀이요? 선생도 보시다시피 그놈은 새파랗게 젊은 놈이에요. 내가 그 나이 때는 하룻밤에 5번도 그만 6번도 그만이었는데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한다면 그게 어디 사람이요? 화를 낼 물건은 따로 있는데 선생이 왜 화를 내시오? 김삿갓이 웃으면서 놀려주자 군장도 통쾌하게 웃으면서 예 여보시오. 나를 뭘로 알고 그런 말씀을 하시오. 나는 그 나이에 계집을 5씩이나 거느렸건만 그래도 부족했어요. 그런 병신 같은 놈을 그냥 살려두었다가는 만천하의 여자들한테 내가 몰래를 맞아 죽게 될 것이요. 만천하의 여자들한테 몰래를 맞아 죽을까봐 그 청년의 병을 고쳐주지 않았다는 말씀인가요? 물론이죠. 남자는 뭐니 해도 그 물건이 튼튼해야 하는 거예요. 선생은 잘 알고 계시면서 괜히 그러시네요. 허기는 옛날부터 전해오는 말에 위불염 갱위위 불이불이 갱위라는 말이 있지요. 선비들은 그런 음담을 흔히들 써왔지요. 김삿갓이 그렇게 말하자 군장은 벼랑간 눈알이 휘둥그레지며 왜 뭐라고요? 나는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그게 무슨 음담이요? 하고 물어보는 것이 아닌가. 그 말이 꼭 알고 싶다면 종이에 적어 드리기로 하리다. 그리고 김삿갓은 종이에 다음과 같은 글을 써놓고 거기에 해설까지 달아주었다. 해도 싫지 않아 다시 하고 또 하고 안 한다 하면서도 다시 하고 또 하고. 군장은 종이를 집어들고 한문과 해설문을 한참 동안 눈여겨보다가 벼랑간 무릎을 치며 감탄하는 것이었다. 과연 옛날 사람들은 남녀간의 묘리를 잘도 묘사해 놓았구나. 안 한다 하면서도 다시 하고 또 하고 라는 말은 얼마나 절묘한 표현인가. 경험으로 미뤄보아 그 말이 아주 실감이 나시는 모양이구려. 실감이 나가 뿐이겠어요. 허기는 여자를 좋아하기는 선생도 나와 다를 것이 없을 것이요. 안 그래요? 군장은 벼랑간 역습으로 나온다. 김삿갓은 정면으로 질문을 받고 웃을 수밖에 없었다. 나한테서도 거기에 대한 대답을 꼭 들어야만 하시겠소? 그러자 훈장은 소리내 웃는다. 하기는 대답은 들으나만 하지요. 사내치고 그 싫어하는 사내는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니까요. 만약 여자를 싫어하는 남자가 있다면 나는 일부러라도 찾아가서 그 사람의 얼굴을 꼭 한번 보아두고 싶소이다. 그 방면에는 각별한 관심이 깊으신 모양이구려. 모두들 체면을 지키느라고 점잔을 떼고 있기는 하지만 한꺼풀 벗겨놓고 보면은 늙은이나 젊은이나 계집 좋아하기는 조금 더 다를 것이 없어요. 점잖은 게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점잖은 사람일수록 종년의 치마 속에 손을 먼저 집어넣는다고. 종년의 치마 속에 손을 많이 집어넣어 보신 말씀이기려. 하기는
그래서 옛날부터 사람은 삼충동물이라고 일러오는 모양인가 봅니다. 김삿갓이 그렇게 말하자 훈장은 또다시 눈알이 휘둥그레진다. 뭐라고요? 사람을 삼충동물이라고 부른다고요? 선생은 아시는 것이 너무도 많소이다. 도대체 삼충동물이란 무슨 뜻이오이까? 훈장 어른이 삼충동물이라는 말도 모르시오? 그러자 훈장은 천덕스럽게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나는 엉터리 훈장이라는 사실을 선생한테만은 이미 고백하지 않았소이까? 그런 줄을 아시고 삼충동물에 관한 설명을 들려주소서. 자기 입으로 엉터리 훈장이라고 자처하고 나오는 데는 더 할 말이 없었다. 그러면 내가 설명할 테니 들어보시오. 삼충이라는 말은 석삼자와 찌를 충자요. 그러니까 삼충동물이라는 말은 세 번 찌르는 동물이라는 말이죠. 세 번 찌르다니요? 무엇을 세 번 찌른다는 말씀이요? 여자를 찌르는 방식이 세 가지라는 말이지요. 예? 여자를 찌르는 방식이 세 가지뿐이라고요? 여자를 찌르는 방식이 어째서 세 가지뿐이란 말씀이요? 그 사람은 아마 기술이 형편없는 사람이었던 모양이구려. 훈장이 엉뚱한 오해를 하는 바람에 김삿갓은 배를 움켜잡고 웃었다. 내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요. 사람의 일생을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셋으로 나눠보았을 때 청년기에는 여자를 만나기만 하면 찌른다고 해서 청년기를 봉충기라 부르고 장년기에는 여자를 골라가면서 찌른다고 해서 택충기라고 부르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는 이도저도 안 되는 노년기에는 여자 얘기가 나오면 흥흥하고 콧소리만 하게 되므로 그 시대를 비충기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훈장은 그 말을 듣고 손뼉을 치며 웃는다. 과연 삼충동물이라는 말은 명담 중에 명담일시다. 이진수라는 인간은 천하의 협작꾼임에는 틀림이 없었다. 물결 파자를 물가족 피라고 읽을 정도의 관무식쟁이가 훈장이랍시고 으스대는 것도 놀라운 협잡이 아닐 수 없는데 눈병에는 어린아이의 오줌을 넣으면 좋다는 경험만 가지고 약국까지 개업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러고도 훈장 노릇과 의원 행세를 당당하게 하고 있으니 그 배신과 그 파렴치는 가히 알아줄 만하였다.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그와 비슷한 협작꾼은 어느 사회에나 흔히 있는 일이다. 사기 사건으로 징역을 살고 나온 자가 애국지사연 하는 것도 그런 부류의 인간이 아니겠는가. 다행히 이진수 훈장은 협잡성은 많아도 악의는 없어 보였다. 그러기에 그는 김삿갓의 손을 움켜잡으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삼충선생, 내가 선생에게 부탁이 하나 있어이다. 김삿갓은 삼충선생이라 불리는 바람에 자기도 모르게 훈장의 손을 떨쳐버렸다. 여보시오, 내가 왜 삼충선생이란 말이오? 그러자 훈장은 소리를 내 크게 웃으면서 말한다. 이러나 저러나 내가 선생한테 꼭 부탁하고 싶은 일 하나 있어이다. 훈장이 정색을 하고 나오니 김삿갓도 정색을 아니할 수가 없게 되었다. 무슨 부탁을 하시려는지 어서 말씀을 해보시오. 선생은 학문이 놀랄 만큼 박식한 분이라는 것을 나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공명제의 훈장 자리를 선생이 맡아주시오. 나로서는 간곡한 부탁이에요. 김삿갓은 천만 뜻밖의 부탁에 눈을 커다랗게 뜨며 놀랐다. 선생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오? 선생과 나는 금시 초면인 사이가 아니오. 선생은 내가 어디서 굴러먹던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서당의 훈장 자리를 맡아달라고 하니 그게 어디 말이 되는 소리요? 물론 김삿갓은 애시당초 훈장 같은 것은 꿈에도 생각해본 일이 없었다. 그러나 이진수는 김삿갓의 손을 다시 움켜잡으며 간곡하게 말한다. 너는 물론 선생의 과거를 전혀 몰라요. 금강산 구경을 가는 길이라는 말씀은 잠깐 들었지만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직감이라는 것이 있지 않소이까? 선생이 예사 어른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강산으로 들어가는 일은 몇 해 동안 연기하시고 나 대신에 이 마을의 서당을 좀 맡아주세요. 나로서는 간곡한 부탁이에요. 김삿갓으로서는 상상 못했던 부탁이었다.
협작꾼의 입에서 설마 그와 같은 양심적인 부탁이 나올 줄은 몰랐다. 그러나 김삿갓은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나에게 훈장자리를 넘겨주시겠다니 고맙기는 고맙소이다. 그러나 나는 훈장 노릇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려니와 아이들을 가르칠 만한 실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김삿갓이 이런지하에 거절해버리자 이진수 훈장은 펄쩍 뛰며 손을 내젓는다. 선생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오? 이왕 말이 난 김에 모든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지요. 나는 오늘날까지 어거지로 훈장 노릇을 해오고 있기는 하지만은 내가 훈장으로 있어가지고서는 앞길이 창창한 이 마을 아이들이 장래를 송두리째 망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사리사욕을 위해서 훈장자리를 어거지로 타고 앉아있기는 하지만은 아이들의 전정을 끝까지 망쳐놓을 수는 없어요. 내가 아무리 거지발색이 같은 협작꾼이로 아직까지 양심의 그루터기만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훈장자리는 선생이 꼭 받아주세요. 말인즉 옳은 말이었다. 이진수가 훈장으로 있으면 아이들의 장래를 망치게 될 것은 뻔한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김삿갓 자신이 훈장자리를 맡을 수는 없지 않은가. 선생은 지금까지 훈장자리를 잘 지켜오시다가 표랑간 왜 그런 말씀을 하시오? 내가 나타나지 않을 줄 아시고 그 자리를 그냥 지켜나가도록 하시오. 그 말에 이진수 훈장은 도리지를 크게 하면서 말한다. 선생을 만났기 때문에 표랑간 그런 생각이 들게 된 것은 아니에요. 나는 오래전부터 마음속으로는 적임자를 구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하늘이 나를 살려주시느라고 선생님 같은 훌륭하신 분이 나타나신 거예요. 이것은 하느님의 지심이 분명하니 아무 소리 마시고 훈장자리를 꼭 맡아주세요. 그래야만 나도 살고 아이들과 살게 되는 거예요. 훈장의 말은 기특하기 이를 데 없었다. 훈장자리를 내놔야만 자기도 살고 아이들도 산다는 것은 얼마나 현명한 판단인가. 김삿갓은 불현듯 돈이 한 푼도 없는 자기 자신의 신세를 생각해 보았다. 머지않아 추위가 닥쳐올 판인데 훈장자리를 타고 앉으면 겨울을 편하게 날 수 있으리라는 것도 모르지는 않았다. 그러나 훈장 노릇을 해먹으려고 집을 나온 것은 아니다. 선생이 훈장자리를 내놓으면 생계가 곤란하실 게 아니오? 그 점은 조금 더 걱정 마시오. 나는 백중국이라는 약국 간판만 있으면 먹고 살아가는 데는 아무 걱정이 없어요. 만약 선생이 훈장자리를 맡아주신다면 나는 선생한테 동의보감을 배워가지고 나 자신도 진짜 명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천하네 얼마나 좋은 일이요. 이진수는 워낙 머리가 비상한 위인인지라 자기가 살아갈 방도는 용의주도하게 꾸며놓고 있었다. 김삿갓이 대답을 주저하고 있는데 마침 젊은 환자가 또 한 사람 찾아왔다. 환자는 17, 18세가량 되어 보이는 세서방이었다. 환자가 방 안에 들어와 큰 절을 올리자 모범은 절을 받는 둥 마는 둥 매우 거친 어조로 자네는 뭐 때문에 왔는가? 하고 묻는데 퉁명스럽게 짝없는 그 어조에 이상하게도 권위가 풍겨 보였다. 환자는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한다. 저는 별다른 병은 없사옵니다. 다만 이상하게도 입에서 몹쓸 냄새가 풍겨 나오기 때문에 선생을 찾아왔습니다. 모범 선생은 빙그레 미소를 짓는다. 입에서 냄새가 좀 풍겨나기로 어떤가? 잠자리에서 섹시하고 입을 맞추기가 거북해 그러는 모양이지. 환자는 얼굴을 붉히며 선생님도 참. 모범 선생은 즉석에서 치료 방문을 이렇게 일러주는 것이었다. 입에서 냄새가 나거든 마늘을 많이 먹게. 마늘은 정력제로도 좋은 것이야. 그런 일을 가지고 무엇 때문에 약국을 찾아오는가? 김삿갓은 옆에서 듣고 있다가 웃음을 씹어 삼켰다. 마물은 강정제일 뿐이지 정력제는 아니기 때문이었다. 환자가 고개를 갸웃하며 반문한다. 선생님, 마늘을 먹이면 입에서 마늘 냄새가 지독한 게 날 것이 아니옵니까? 그러자 모범은 천연스럽게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야 물론이지. 마늘 냄새가 지독한 것은 뻔한 일이지. 그러나 마늘 냄새는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냄새가 아닌가.
마늘을 많이 먹고 하룻밤에 한 번 해줄 것을 두 번, 세 번 해준다면 새댁은 냄새가 좀 나더라도 그 편을 훨씬 더 좋아할 것 아닌가. 그런 일을 가지고 무엇 때문에 약국을 찾아오느냐 말일세. 어서 돌아가 마늘이나 많이 먹게. 환자가 백배 사려고 돌아가 버리자 김삿갓은 배를 움켜잡고 웃었다. 선생은 과연 천하의 명의이십니다. 돌팔이 의사는 껄껄껄 웃으며 태연자약하게 대답한다. 명의라는 것이 따로 있는 줄 아시오. 자, 그럼 명의란 약을 잘 써서 명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임기응변으로 말을 잘 둘러대야 명의가 되는 것이라고. 병을 그런 식으로 치료해주다가는 사람을 잡기 쉬울 터인데 그런 일은 없으셨던가요? 선생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오? 의사치고 환자를 죽여보지 않은 의사가 어디 있겠소? 명이라는 말은 환자를 많이 죽여본 의사라는 말인 줄은 모르시나요? 김삿갓은 기가 막혔다. 선생은 약을 잘못 써서 환자를 죽여본 경험이 많다는 말씀입니까? 많지는 않지만 없지도 않아요. 그러나 사람은 언젠가는 어차피 죽을 운명을 타고난 존재라는 것만은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린아기를 죽였을 때만은 거북한 생각이 노상 없지는 않았지만 예? 어린아기를 죽여본 경험도 있으신가요? 아무리 돌팔이 의사이기로 어린아기를 죽여본 일이 있노라고 천연덕스럽게 대답하는 데는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었다. 어른들의 경우는 오만 가지 병이 많아서 약을 잘못 쓰면 죽을 수도 있겠지만 어린애기들의 병이란 감기나 소화불량 정도인데 어쩌다가 어린애기까지 죽여본 일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김삿갓이 정면으로 나무라주자 돌팔이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지금 같으면 그런 일은 없을 것이요. 그때만 해도 약국을 처음으로 시작했을 때 일인지라 경험이 너무도 부족해 그랬던 것이지요. 생떼 같은 애기를 죽였다면 부모의 행패가 대단했을 터인데 그런 것을 어떻게 막아내셨습니까? 그것도 역시 배짱으로 무사히 넘겨버렸죠. 그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실요. 그리고 돌팔이 의사는 김삿갓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모봉이 백중국이라는 약국 간판을 내건 지 열흘쯤 지난 어느 겨울날 일이었다. 시골 사람 하나가 불덩어리같이 열이 높은 어린아이를 업고 와서 선생님, 이 애가 무슨 병인지 몸이 불덩어리같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열을 좀 내리게 해주십시오. 하고 애원하는 것이었다. 그래야 돌팔이 의사는 패독산을 한 첩 지어주었는데 패독산만 가지고는 미흡할 것 같아서 부자를 몇 톨 곁들여 넣어주었다. 부자가 극약인 줄을 모르고 다만 열째일 줄만 알았던 때문에 자기 딴에는 이열치열하는 화제를 지어준답시고 약방문에도 없는 부자를 첨가해 주었던 것이다. 어린애기는 집에 돌아가 그 약을 타려먹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였다. 그러니까 애비되는 사람이 백중국으로 달려와 애기를 살려내라고 야단 법석을 떨었다. 돌팔이 의사는 속으로는 어안이 동동하였다. 그러나 머리를 숙이려 사과를 했다가는 뒷수습이 어려울 것 같아서 그게 무슨 소린가? 그 약을 먹고 열이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네. 자네 말을 믿을 수가 없으니 나와 함께 직접 집에 가보세. 모범 선생은 환자의 집으로 달려와 애기의 시체를 만져보다가 태연스럽게 다음과 같이 호통을 질렀다는 것이었다. 이 사람아, 자네는 멀쩡한 거짓말을 했네 그려. 애기는 몸이 싸늘할 정도로 열이 깨끗하게 내렸는데 뭐가 불만스러워 야단이란 말인가? 김삿갓은 그 말을 듣고 포복절도를 하였다. 선생 배짱은 알아줘야겠습니다. 그래 호통을 질러서 문제가 잘 해결됐습니까? 애기는 이미 죽어버렸는데 해결이 안 되면 어쩔 것이요. 복잡다단한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려면 배짱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마침 그때 방문이 열리더니 오라버니, 언니랑 아이들이랑 모두들 어디 갔어요? 하고 묻는 여자가 있었다. 모범은 젊은 여인을 보자 크게 반색을 한다. 아니, 내가 어떻게 내려왔느냐? 집에만 앉아있기가 심심하길래 언니한테 놀러 왔어요. 그런데 언니랑 아이들이랑 어디를 갔는지 아무도 안 계시네요. 분홍 저고리에 남치마를 입은 18, 9세쯤 되어 보이는 색시는
그렇게 말하며 눈으로 김삿갓을 바라보고 있었다. 훈장더러 오라버니라고 부르는 것을 보아 그 색시는 김부자의 소실인 무봉 선생의 누이 동생임이 틀림없어 보였다. 여염집 여자들은 외박 남자의 얼굴을 함부로 바라보는 법이 아니건만 그 색시는 이쪽이 면구스러울 정도로 김삿갓의 얼굴을 슬쩍슬쩍 훔쳐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김삿갓도 짐지 여인의 얼굴을 마주 바라보아 주었다. 첫눈에 보아도 매우 왈패스러울 것 같은 인상이었다. 그러나 인상은 왈패스러워도 용모 많은 제법 아름다운 미인이었다. 무봉은 두 남녀 사이에 시선이 오가는 줄도 모르고 누이 동생에게 말한다. 아마 너희 언니는 아이들 데리고 아랫마을에 놀러 갔는가 보구나. 거기까지 말하다가 문득 생각이 난 듯 참 복녀야, 이리 들어와 이 어른께 인사 올려라. 이 어른은 학문이 매우 높은 어르신네다. 이번에 나를 대신에 훈장자리를 맡아주기로 하셨다. 그리고 김삿갓에게는 이 아이는 나의 누이 동생인 김향수 댁이랍니다. 앞으로 자주 만나게 될 테니 서로 간에 얼굴이라도 익혀두시죠. 하고 마치 김삿갓이 훈장 자리를 맡기로 확정이라도 된 것처럼 소개해버리는 것이 아닌가. 김삿갓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아닙니다. 나는 계획하는 일이 있어서 훈장 자리를 결코 맡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무봉은 고개를 힘차게 가로흔들었다. 이미 다 결정된 일인데 선생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오? 오실 때는 마음대로 오셨지만은 떠나시는 것만은 나의 승낙이 있기 전에는 못 떠나신다는 것을 아세요. 그처럼 일방적으로 선포해버리고 나서 이번에는 누이 동생에게 다시 말한다. 오늘은 귀한 손님에게 저녁을 융숭이 대접해야 하겠다. 언니가 집에 없다니 저녁상은 너희 집에서 차려오도록 하거라. 알겠느냐? 네, 알겠어요. 저녁을 저희 집에서 차려오도록 하겠어요. 너도 차차 알게 되겠지만 이 어른은 학식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모르는 것이 없으신 박물군자이시다. 그래서 나도 이제 앞으로는 이 어른을 통해서 사서삼경도 좀 배우고 동의보감이라는 책을 통해서 의술도 새로 배울 생각이다. 그런 줄 알고 저녁상을 특별히 잘 차려와야 한다. 훈장은 자기가 계획하는 일을 제멋대로 털어놓고 나서 참 향수 어른을 2, 3일 동안 못 배웠는데 별거 없으시겠지? 하고 묻는다. 김향수 얘기가 나오자 여인은 이맛살을 가볍게 찌푸린다. 집에 계시기는 계세요. 그러나 몸이 불편해 언제나 누워만 계시는걸요. 그러자 무봉은 고개를 무겁게 끄덕이며 그 어른은 고해를 넘겼으니까 몸이 불편하실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겠느냐. 이러나 저러나 그 어른은 우리한테는 둘도 없는 어린이시다. 너나 나나 부평초같이 근거 없이 떠돌아다니던 우리가 생소한 이고장이 와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게 된 것은 오로지 그 어른의 덕택이 아니냐. 너는 그런 줄 알고 그 어른을 정성스럽게 받들어 모시도록 하거라. 사람이 은혜를 물러서야 못 쓰는 법이다. 하고 진지한 어조로 누이 동생을 타이르는 것이었다. 길가에서 만났던 소년의 말에 의하면 백낙촌 마을 아이들은 무봉 선생을 알랑방귀 선생이라는 별명으로 부르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김삿갓이 직접 저촉한 바에는 알랑방귀 선생이라는 별명은 크게 잘못된 별명인 것 같았다. 알랑방귀 선생이라는 별명에 해당하려면 무봉은 매사에 간사하고 요사스러워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봉은 간사하고 요사스러운 성품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매사에 전제적이요 독단적인 성격의 소유자인 것 같았다. 그러면서도 남의 은혜를 매우 무겁게 여겨 김부자 영감을 끔찍스럽게 공대하였다. 그러나 분별 없는 아이들 눈에는 그런 점이 아첨으로만 보여서 어느 짓궂은 아이가 방귀 얘기를 일부러 조작해가지고 알랑방귀 선생이라는 별명을 뒤집어 씌운 것 같았다. 무봉이 누이 동생에게 다시 말한다. 참 일전에 내가 읍내에 들어가 보약을 한 대 지어 보냈는데 향수어른은 지금 그 약을 복용하고 계시느냐? 약이라면 무슨 약이든지 열심히 드세요. 오라버니가 지어 보내신 약도 지금 열심히 자시고 계세요. 그래야지. 나이 드신 분에게는 보약 이상 좋은 선물이 없느니라. 내가 정신을 차려서 때를 놓치지 말고 약을 열심히 자시하여라.
70이 넘은 부자 늙은이에게 나이 어린 누이댕송을 소실로 들여보낸 무봉은 무엇보다도 걱정스러운 것이 김 부자의 건강이 모양이었다. 그러나 복녀라는 색시는 매사가 짜증스럽기만 한지 눈살을 찌푸리며 불평을 이렇게 말한다. 약을 아무리 자시면 뭐래요. 밤낮 여기가 아프다 저기가 아프다 하시면서 언제나 누워만 계시는걸요. 네가 남편을 지성껏 공대하면 언젠가는 그 보답이 반드시 너한테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느니라. 무봉은 누이 동생을 열심히 타리고 있었지만은 정작 본인은 매사가 귀찮기만 한 기색이었다. 김삿갓은 70고령의 남편을 모시고 살아가는 젊은 여인의 숨은 원한을 엿본 것만 같아 가슴이 서늘해왔다. 70고령의 영감님과 18살의 앳된 소녀.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그것은 제대로 어울리는 남녀간이라고는 볼 수 없었다. 김삿갓은 여인의 얼굴을 새삼스레 바라보았다. 여자 17, 18세면 한박꽃처럼 활짝 피어날 나이다. 그러나 여길싸하고 보아서 그런지 복녀라는 여인은 용모는 아름다워도 얼굴만은 어딘지 모르게 누렇게 떠있는 듯한 인상이었다. 남녀 간의 음양이 제대로 소통되지 않으면 여자의 얼굴빛이 저렇게 변해버리는 것일까? 김삿갓은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인이 무봉 선생에게 불쑥 이런 말을 묻는다. 오라버니 아무 효력도 없는 보약만 먹일 게 아니라 누워있던 사람을 벌떡벌떡 일어나게 할 수 있는 신앙은 없을까요? 여인은 무엇을 생각하며 벌떡벌떡 일어난다는 말을 썼는지 모른다. 어쩌면 밤낮 누워만 있는 영감꼴을 보기가 하도 역겨워 무심 중에 그런 말을 썼는지 모른다. 그러나 무봉은 벌떡벌떡 일어난다는 말이 몹시 귀에 거슬렸는지 누워있는 사람을 벌떡벌떡 일어나게 할 수 있는 약이 없겠느냐고. 옛날에 진시황이라는 임금은 장생불로초를 구해다 먹으려고 동남동녀 호백상을 삼신산에 보냈건만 그런 약은 끝내 구해오지 못했느니라. 그런 신약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 헛된 생각하지 말고 보약을 열심히 드시게 하여라.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열심히 공부하면 보답은 반드시 너한테 돌아오게 되는 법이다. 그리고 잠시 뜸을 두었다가 말한다. 어서 가서 저녁상을 빨리 차려오도록 하거라. 여인은 그 이상 아무 말도 아니하고 나가버리는데 그 뒷모습이 쓸쓸해 보이기 이를 데 없었다. 생각하면 여인의 불평은 너무도 당연한 일인 것 같았다. 사람은 돈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다. 김삿갓은 성수패설이라는 옛날 책에 나오는 노랑유부라는 이야기가 머리에 떠올랐다. 그 옛날 72살 먹은 늙은이가 16살밖에 안 되는 처녀를 후치로 맞아왔는데 어떤 사람이 신방을 엿보며 이런 시를 읊었다. 신부는 16살, 신랑은 72살, 파뿌리 흰머리가 붉은 단장을 만났네. 어느 날 밤 호련 봄바람이 일어나며 백꽃이 날아와 해당화를 누르느냐. 어느 익살꾸러기 시인이 72살의 신랑과 16살 신부를 백꽃과 해당화에 비유해가며 신방 풍경을 읊은 희시거니와 김부자와 복녀의 경우가 바로 그런 시에 해당하는 인물들이 아닐까 싶었다. 늙은 영감님과 젊은 마누라와의 생리적인 불균형에서 생겨나는 비화는 얼마든지 많다. 김삿갓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도 머리에 떠올랐다. 그 옛날 돈 많은 늙은이가 나이어린 처녀를 소실로 맞아들였다. 돈이 많으면 자신의 분수를 생각지 않고 앳된 여자만을 탐내는 것은 어쩌면 모든 남성들에게 공통된 욕망인지도 모른다. 아무러나 늙은이는 어린 여자를 소실로 맞아들여 저녁이면 같은 이불 속에서 잠을 자기는 하면서도 한 달이 넘도록 본방은 한 번도 못했다. 욕심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너무도 노쇠하여 약물이 말을 들어먹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신부가 불평이 없을 수 없었다. 신부는 몇 달을 참고 견디다 못해 어느 날 밤에는 한 가지 꾀를 생각해내었다. 그리하여 그날 밤에는 영감님에게 성적 자극을 줘보려고 몸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완전한 알몸뚱이로 방 안을 이리저리 걸어다니며 빈대를 잡는 척하고 있었다.
늙은 신랑은 잠자리에 누워 눈앞에서 오락가락하는 신부의 아름다운 나체를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자 어느 순간 늙은 영감님은 오랜만에 발동이 걸렸다. 그야말로 견물생심이었다. 그리하여 처음으로 남편 구실을 할 수가 있었다. 신부가 크게 기뻐했으면 말할 것도 없다. 신부는 그러한 비결을 알고 나자 그때부터는 밤만 되면 빈대를 잡는 척함으로써 이틀 밤을 연달아 재미를 보았다. 신부로서는 처음으로 경험하는 신비로운 재미인지라 하룻밤도 그대로 넘겨버릴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70고령인 신랑의 정력은 사흘씩이나 계속될 수는 없었다. 이틀 밤이나 계속 근무를 해오는 바람에 기운이 완전히 탈진해버린 신랑은 이제는 여인의 아름다운 육체를 아무리 보아도 정작 그물고는 요지부동이었다. 신부는 그런 사정도 모르고 그날 밤도 커다란 기대를 가지고 빈대를 열심히 잡고 있었다. 진실로 안타깝기 짝없는 비극이었다. 어쩌면 늙은 신랑으로서는 인생 최대의 비극이었는지도 모른다. 영감님은 자리에 축 늘어지게 누운 채 빈대를 잡고 있는 새색시의 아름다운 육체를 그윽히 바라보다가 문득 한숨을 쉬며 새색시에게 이렇게 중얼거렸다. 이얘야, 빈대 그만 잡아라. 이러다가는 빈대 죽고 사람 죽겠다. 생각하면 눈물겨운 비극이라고 하겠다. 복녀라는 여인의 입에서 무심중에 벌떡벌떡 일어나는 약이 없겠느냐고, 듣기에 따라서는 매우 상스러운 말이 불쑥 튀어나온 것도 어쩌면 밤마다 그와 같이 눈물겨운 비극을 겪고 있는 증거인 것 같기도 했던 것이다.